저는 박민호입니다. 올해 50세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순례 아주머니. 월급 50만 원 받고 작은 다락방에서 지내시던 그분이 사실은 지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김순례 여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이 집과 현금 50억 원, 그리고 대한제약 지분 30%입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 모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알던 순례 아주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왜 재벌가 딸이 가정부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을 선택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족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 199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가족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중견기업 부장이었지만 내 식구가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20살 대학생이었고 여동생 미영이는 고등학교 3학년, 막내 민수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온 가족이 정신없던 그 겨울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계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말투가 품격 있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정부가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가정부를 둘 형편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죄송한데요, 가정부를 둘 형편이.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월급은 5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제가 혼자라서 갈 곳이 없어서요. 당시 가정부 월급이 100만 원은 넘었는데 50만 원이라니요. 게다가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상의한 후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 며칠 지켜본 후에 결정하죠. 그렇게 김순례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아주머니의 첫 하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청소 솜씨가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구석구석 더러운 곳까지 완벽하게 깨끗해졌고 정리정돈도 마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요리 실력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호텔 뷔페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이 가득했거든요. 아주머니, 요리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그냥 시골에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리가 별거 아니라고요? 전문 셰프도 이런 요리는 쉽게 못 만들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저희 공부를 도와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영어 숙제로 끙끙대고 있을 때였어요. 민호야, 이 문제 도와줄까? 네. 아주머니가요? 어렸을 때 영어를 조금 배웠어요. 그런데 순례 아주머니의 영어 실력은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이었어요. 동생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거의 대학 교수 수준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정말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조금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순례 아주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거친 집안일을 하는 손이 아니었어요. 손톱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손가락이 가늘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평생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의 손 같았어요. 첫 달이 지날 무렵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순례 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 말투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교육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은데 왜 가정부 일을 하는 걸까? 하지만 순례 아주머니는 항상 겸손하셨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품은 채로 1년이 흘러갔습니다.
1995년 2월,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거죠. 당시 등록금이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 집에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휴학하고 알바를 할게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네. 뭘요? 민호 등록금 말이에요. 제가 조금 모아둔 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순례 씨. 그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인데 뭐 어때요? 제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순례 아주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순례 씨, 이게 어떻게? 월급이 50만 원인데 어떻게 이런 돈이? 제가 고향에서 조금 모아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별일 아닌 걸까요? 월급 50만 원 받는 가정부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놓는다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순례 아주머니에게 더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을 받은 후 저희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도대체 순례 아주머니는 누구실까요? 어머니가 몇 번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순례 씨,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시골이에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일찍 돌아가셔서. 저 혼자예요. 항상 간단하고 애매한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어느 날 순례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처리해 주세요. 엄청 단호하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다가가니까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민호야, 배고프지? 간식 만들어줄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 동생 미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어요. 순례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유학 비용이 최소 2억 원은 들어가는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는 며칠 동안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는 포기할게. 국내 대학 가면 되지 뭐.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순례 아주머니도 미영이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미영이는 정말 미국에서 공부해야 해. 이런 재능을 묻어두면 안 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순례 아주머니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영이 유학 보내세요. 순례 씨, 그게 쉬운 일이에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다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순례 씨, 유학비가 2억 원인데. 설마. 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말을 잃었어요. 3년 전 500만 원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 원이라고요? 순례 씨, 도대체 어떻게? 그때 순례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투자를 조금 했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투자라고요? 월급 50만 원 받는 가정부가 투자를 해서 2억 원을 번다고요? 하지만 순례 아주머니는 진짜로 미영이 유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에요. 미영이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순례 아주머니가 미영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미영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아주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그때 순례 아주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친딸을 보내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여보, 순례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도와주신 게 벌써 2억 5천만 원이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그 의문은 아무도 풀 수 없었습니다. 순례 아주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함구하셨거든요. 그런데 2003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저희 집에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막내 민수도 대학생이 되면서 집이 좁아졌어요. 부모님은 증축을 고민하셨지만 공사비가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간다고 했어요.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버지가 고민에 빠져 계실 때였습니다. 순례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공사비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건설업체가 있어요. 네. 건설업체요? 네.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며칠 후 정말로 건설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철수 씨 댁이죠? 증축 공사 견적 드리러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곳에서는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해주셔도 되나요? 저희 단골 고객 소개라서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사 현장에 온 건설업체 사장이 순례 아주머니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수고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당연히 최고급 자재로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나중에 순례 아주머니께 물어보셨어요. 순례 씨, 그 사장님과 어떻게 아세요? 옛날에 조금 알던 사이예요. 또 그 대답이었어요. 조금 옛날에. 하지만 그 조금 아는 사이 덕분에 우리 집은 완전히 새 집처럼 변했어요. 공사비는 결국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는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순례 씨,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갚을 방법을. 가족인데 무슨 갚기예요. 제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순례 아주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지만 정말 가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몰래 건설업체 사장님께 전화해봤어요. 사장님, 김순례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고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2005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막내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와 함께 작은 IT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창업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했어요. 아버지, 대출이라도 받아서. 민수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순례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더 이상은 안 돼.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순례 아주머니가 민수의 사업 계획서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 이거 성공할 것 같은데?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근데 자금이 문제구나. 네.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그때 순례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억 원? 그거 별거 아니네.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1억 원이 별거 아니라고요? 순례 씨, 설마. 민수야, 사업 미천 걱정하지 마. 아주머니가 투자할게. 이번에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500만 원, 2억 원,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1억 원이라고요? 지금까지 순례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도움 주신 게 총 3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순례 씨, 도대체 어떻게? 그때 순례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조금 구체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주식을 좀 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 하고요. 주식? 부동산 투자? 월급 50만 원 받는 가정부가요? 하지만 정말로 며칠 후 1억 원이 민수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에요.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 후 순례 아주머니는 종종 민수의 회사에 들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격려차 오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영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민수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봐. 그런데 그 조언들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가 나중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형, 술래 아주머니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경영 감각이 정말 뛰어나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집을 요구했어요. 전세금 3억 원 정도의 아파트 말이죠. 하지만 저희 집 형편으로는 3억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결혼을 좀 미뤄야겠다. 그때 술래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니? 아주머니, 사실 집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 어떤 집을 원하는데?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까 술래 아주머니가 며칠 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호야, 이거 결혼 선물이야. 봉투를 건네주시는데 안에 뭔가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펼쳐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소유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내 결혼 선물이야. 신혼집으로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돈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부동산을 사서 제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아주머니,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바다. 내가 행복하면 아주머니도 행복해. 그때 술래 아주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친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해. 술래 아주머니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도움받은 게 거의 7억 원이 넘어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뭔가 대가를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술래 아주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려고만 하셨죠. 그런데 2013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3년 미국에서 공부하던 미영이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패닉 상태였죠. 어떻게 3천만 원을 마련하지? 그때 술래 아주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이 수술비 걱정 마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술래 씨, 이번에는 정말 안 돼요. 너무 많이 도움받았어요. 미영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무슨 소리예요? 당장 보내드릴게요. 그날 오후에 정말로 미국으로 3천만 원이 송금되었어요. 이번에도 현금으로요. 그때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졌어요. 월급 50만 원 받는 가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술래 아주머니께 직접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정말 궁금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돈이? 술래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미영이 건강만 생각하자. 그 말투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권위적이었거든요. 2022년 술래 아주머니가 70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30년간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자주 아프시더라고요. 저희는 즉시 최고의 병원으로 모셨어요. 폐암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니까 걱정 마세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 후 회복이 더디셨어요. 저희 가족은 24시간 교대로 간병했어요. 30년간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술래 아주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저희를 걱정하셨어요. 민호야, 회사 일은 괜찮니? 미영이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민수 사업은 어떻고? 항상 저희 걱정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래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내가 만약에 말이야.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죽으면 김정호 변호사님께 연락해야 해. 명함을 하나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긴 서류들이 있어. 그분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아주머니, 왜 갑자기 이런.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줘. 그때 순례 아주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순례 아주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큰 슬픔에 빠졌어요. 30년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던 분이었거든요.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조문을 오는 거예요. 정장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는데 모두 순례 아주머니를 김순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장님? 우리 순례 아주머니를요? 네, 고인께서 평소 이 집 식구들을 가족처럼 아끼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저희도 회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순례 아주머니가 회장이라고요? 뭔 회장이요? 그리고 조문객들이 엄청난 화환을 보내는데 이름을 보니까 모두 대기업 이름들이었어요. 대한제약, 한국건설, 글로벌투자. 도대체 순례 아주머니가 누구였던 걸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김정호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유족분들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세요. 강남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 저희 가족 4명이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김정호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김순례 여사님의 진짜 신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여사님은 대한제약 창업주 김태영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네. 대한제약이요? 그 대기업?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그럼 순례 씨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김순례 여사님은 1970년 태어나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MBA를 마치셨습니다. 재벌가 딸, 서울대, MBA. 저희가 알던 순례 아주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1990년 순례 여사님이 20세 때였습니다. 아버지인 김태영 회장님이 사업상 이유로 정략 결혼을 강요하셨어요. 하지만 순례 여사님은 자유로운 삶을 원하셨고 가문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서 1993년에 집을 나오셨습니다. 그때 모든 재산과 신분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1993년. 바로 순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온 해였어요. 변호사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순례 여사님은 집을 나온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93년 12월에 박씨 댁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박씨 가족분들이 워낙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그대로 정착하게 되신 거죠.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돈들은? 순례 여사님이 집을 나올 때 가져오신 개인 자산과 그 후에도 계속 투자를 하셔서 불린 돈들입니다. 순례 여사님의 개인 자산이 현재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말을 잃었어요. 500억 원이라고요? 월급 50만 원 받던 가정부가 500억 원의 자산가였다니요. 그리고 이 집도 사실은 순례 여사님 소유입니다. 네. 1993년에 순례 여사님이 매입하신 후 박씨 가족분들께 전세로 살도록 해드린 겁니다. 30년간 저희가 살던 집이 사실은 순례 아주머니 집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그럼 순례 씨가 왜 이런 일을? 변조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순례 여사님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박씨 가족에게. 그 순간부터 저희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집을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씨 가족을 만나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정부라고 무시하지 않고 항상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철수 씨는 진짜 아버지처럼, 경숙 씨는 진짜 언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민호, 미영이, 민수는 제게 진짜 동생들이었어요. 30년간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박 씨 가족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이 집과 현금 50억 원, 그리고 대한제약 지분 30%까지 모두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진짜 가족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대한제약 지분 30%라니요. 시가로 계산하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김순례 올림.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까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어요. 저희는 모두 흐느끼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30년간 우리가 순례 씨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순례 씨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정부라고 때로는 함부로 대했는데 사실은 저보다 훨씬 높은 분이셨다니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30년간 순례 아주머니의 진짜 정체를 몰랐던 것도 그렇고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린 것도 그렇고 순례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순례 여사님이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박 씨 가족이 자신의 유일한 진짜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0년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순례 아주머니 덕분에 가장 행복한 30년을 보냈는데요. 순례 아주머니가 떠나신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순례 아주머니의 뜻을 따라 김순례 가족사랑 재단을 설립했어요.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제약의 이사진으로도 참여해서 순례 아주머니가 하셨던 일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순례 아주머니 묘소에 성묘를 갑니다. 아주머니, 이번 주에 쉼터에 아이들 3명이 더 왔어요. 모두 잘 지내고 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보고 싶어요. 순례 아주머니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에서 김순례.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순례 아주머니는 30년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순례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꼭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저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